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또 변경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의 기재 사항들 또는 학생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학생부가 점차적으로 기재의 분량이 줄고 글자 수가 줄고 항목이 단순화되어지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가 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올해부터 학생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2021학년도 브라인드 서류평가에 대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어질지 아주 관심이 가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2-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우리가 원서 지원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인드 서류평가예요. 브라인드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종전까지는 사실은 대학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럼 뭐가 필요해? 수능 최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부분이 학교 프로파일이었죠. 결국은 고등학교의 유형이 뭐냐?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대학의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내신 성적, 비교과, 결국 합격에 다 영향을 미치던 그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투명성, 고교 사회화의 완화 등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브라인드 서류 평가,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 결과가 몹시 우리가 궁금하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 때 모든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유형과 고등학교의 학습 과정과 고등학교의 특성을 다 무시하고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구조에서는 고등학교의 학업적인 역량이 학교들마다 다 다르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가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반영 비율이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시가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이원화되어지는 체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성 평가는 유지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브라인드 서류평가라는 거죠.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였었어. 지방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야. 예전에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 아무리 열심히 잘 쓴다 하더라도 그 학생부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고등학교 유형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자사고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내신 성적이면 모든 게 다 끝나던 거였어요. 동일 계열,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사실상 가장 진입 장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어지면 고등학교의 유형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의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대학이 최소한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인드 서류평가는 학생부의 기재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부의 기재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우리가 20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게 될 거고 2024학년도에 대입을 치르시게 되는 분들 현재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은 이 파트를 보시게 되어지는데 현재 2022-23학년도에 대입을 치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당 글자 수 500자에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활동은
수강 내용은 미기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연관 500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에도 1개, 30자 내에서 기재가 가능하고요. 청소년 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교 내외 봉사활동에 실제가 기재가 가능해요.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진로희망 분야는 하지만 진로희망 분야는 미반영하게 되어져 있고, 수상경력은 한 학기당 1건, 총 6학기 6개에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가 기재가 되고, 자소서는 보통 4개 문항 4,500자에서 5,000자 정도에서 3개 문항으로 축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셀프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자 수도 줄고 항목도 단순화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적어낼 수는 없잖아요. 교과 성적은 사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교과 성적이겠죠. 교과 성적은 학교 선생님이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인 특기사항, 이 부분 파트가 사실은 학생들이 기재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특은 학생이 적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이 적는 학교는 없겠죠. 이건 다 선생님이 쓰는 학교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물론 일부는 학생들이 기재하고 적어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동아리 활동도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적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2024학년도로 가면서는 대부분 비교과 활동의 기재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재가 되어지는 게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종전해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죠. 짝짝짝짝짝.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아리 활동의 학생들이 똑같은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아리 활동의 기재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무조건 붙여넣기 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동아리 활동, 그 활동 속에서의 학생의 어떤 노력, 학생의 역할,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적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도 사실 학생들이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봉사활동도 우리가 적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상경력 안 되지. 독서활동은 사실상 저자명과 그 다음에 도서명 정도 적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들은 학교에서 적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을 수 있는 파트 중에 유일한 파트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런데 이제 학생부를 보다 보면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좋은 고등학교, 여기서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면 대학이 누구보다, 고등학교가 누구보다 학생의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를 보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의 노력과 역량들을 학생들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연결성을 맺어줘요. 조화를 잘 맺어지기 때문에 입시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나쁜 학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학은 네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교, 대학은 네가 가는 거고 우리는 참교육을 실천할 거야. 이런 학교들은 보면은 결국은 학생부에서 학교에서 기재하는 부분, 선생님이 기재하는 부분에 기재의 분량이나 기재의 성이나 기재의 열정과 기재의 깊이가 없어요. 그냥 단순 사실들만을 기재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내용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가 하나의 색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학교와 선생님이 적는 파트는 빨간색,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파란색. 색깔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어떤 자소서라는 느낌이 드냐면, 학생부라는 느낌이 드냐면, 결국은 이 파트는 학생이 셀프 기재를 했구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학생은 열심히 하고 싶죠.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쓰면 안 된다, 기재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계속 안 된다를 얘기하면 결국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뭘 잘 쓰면서 얘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잘 써주지 않는 거죠. 그러는 경우들은 사실상 답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학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기타 이런 학교일수록 사실은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준다. 학생부의 기재를 할 때 조금 더 성의 있게 충실하게 내용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좀 학생의 대학 입시는 너의 일,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야,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보면은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는 보면은 학교 정원 또는 대학 입시 결과 프로그램 등등을 보면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대학 진학률이 되게 좋아. 조사해보면.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학생부의 기재와 관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가 자사고가 아니야, 특목고가 아니야, 과학고가 아니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에 적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기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고, 구체적인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의 활동이나 노력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학교 측에서 도움이 이루어져야만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학생부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학교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셀프 학생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학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 세특을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채워놓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부의 다른 항목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작성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 학생부에다가 많이 채워넣는 것보다 핵심은 바로 뭐냐면 믿을 수 있는 학생부,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 셀프 기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학생부를 구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면서 세특을 기재하시는 게 좋지, 학교에서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야, 에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많이 채워야지, 난 이만큼 채워, 그러면 결국은 셀프 자기소개서라는 학생부라는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부에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물론 이 항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성적이죠, 당연히.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동아리 활동도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제가 중요하다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학생부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신의 학업 또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성취 결과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학생들이 기재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교과목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재하는 항목이지만, 교과목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 자기만의 학습 내용들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의견을 덧붙여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죠. 물론 일부 학교는 학생이 적어낸 걸 그대로 적어주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면은 학생부에서 기재하는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러고 나면 사실은 교과 성적, 이게 3개 파트 정도가 기재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 2024학년도에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 교과목은 사실상 성취도를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교과목, 진로 교과목에 한해서만큼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2024학년도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관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며 과목당 500자리 쓰는 거예요. 자, 과목별 특기사항, 기재하는 내용을 뭘 쓰냐면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 담임교사가 쓰는 거죠. 학생이 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세특을 쓰실 때 학생이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렇게 절대 쓰면 안 되고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아니라 교과목 교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둘 거. 쓸 때 담임교사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썼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기술하는 내용은 학생의 가지고 있는 성취도의 특성, 수업의 참여도, 학습 태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도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세특에 기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 학생의 노력 또는 교과별 성취, 그 다음에 지필고사나 수행평가에서의 성취도 등을 기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교과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영재교육진흥법 진행령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요거 포인트입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명을 기재 가능하다. 연구보고서 작성 과목은 수학과제 탐구라든가 융합과학탐구라든가 과학과제 연구나 사회과제 연구와 같은 과목들을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정리하면 요거예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누가 쓴다? 교과목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쓴다. 학생이 쓰는 거 아니다. 학부모님이 쓰는 거 아니다. 두 번째,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것은 수업에서의 참여도, 태도, 그 다음에 교과목 성취도, 지필고사나 수행평가에서 나왔었던 성취 수준,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썼냐면 정규 수업 과정에서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거기에 대한 교과 연구보고서명을 기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뭘 보여줘?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학생의 학습 태도와 자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태도, 학습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지필고사나 수행평가의 성취 수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특정 교과목에 대한 어떤 거,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보고 과정들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학습의 성취도, 학습 과정에서의 노력, 그걸 통한 성취 수준이나 심화 과정들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쓸 수 없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조장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들 또는 교회 활동들 이런 것들은 세특에 다 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 학교 내에서 진행이 되어진 과정, 학습과정,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과정, 그것과 연관이 되어진 탐구연구보고서 같은 거를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쓸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첫 번째,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자. 포인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쓰자. 그러니까 막연하거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 교과목에 맞게 충실하게 기재하다. 특히 이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난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의 모든 단원에다가 의대 넣는 거. 한국사 의대, 또 영어에도 의대,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도 의대. 다 의대, 의사, 의대, 생명윤리 다 집어넣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느낌을 주게 되어지냐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학생이 뭔가 개입해서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쓸 때는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쓰는 게 좋거든요. 영어면 영어 교과목, 한국지리면 한국 교과목에 대해서, 한국지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써야지 모든 교과목에다가 의사로서의 윤리, 생명과학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자체가 셀프 기재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교과목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의대 억지로 엮어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아니면 약대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과학교 과목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연결을 시켜 나간다든가 아니면 과학교 과목에서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탐구라든가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충분히 전공 과목에 대한 적합성을 연결시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는 거에서 자꾸 내용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들은 대학에서도 알아. 왜? 학생들이 많이 개입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사방에다 의대나 치대, 한의를 쭉 뿌려놓으면 결국은 학생부에 기재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결국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탐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뭐를 조사해서 뭐뭐뭐를 조사해서 뭐뭐엇을 알았다. 뭐뭐엇을 조사해서 뭐뭐엇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 학습의 동기가 나오고 동기 이후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나는 뭘 조사해서 알았다. 뭘 조사하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걸 아는 거야? 뭘 조사하고 발표하면 그게 내 지식인 거야? 진정한 학습 과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학습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학습이 내재시키는 과정들이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과정에 대한 서술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학습의 동기와 성취 결과만을 강조하는 이런 글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소서를 쓸 때도 특히 이렇게 글을 쓰는 것들은 허공에다 글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시고, 네 번째는 학습 탐구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취 결과는 결국은 학업의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취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특히 성취 결과라고 한다면 탐구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통해 심화 학습 및 전공 적합성을 강화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취 결과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발표했다. 또는 뭐 PPT를 발표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탐구 보고서를 썼다.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학교의 협조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뭐 좀 내줘야 되잖아. 숙제를. 너네 보고서 써가지고 와. 이렇게 숙제 내주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해서 쓰면은 교과목 선생님이 그거를 교과목 수업과 연결시켜서 이 학생은 수업 중에 뭐를 이해하고 그를 통하여 어떠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함으로써 이렇게 됐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 학교에 좀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혼자 보고서 써다가 거기다 기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건 자소서는 사실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소서 기재는 안 되겠지만 탐구 보고서가 일종의 자소서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관점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도록 하자. 이런 점들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쓸 때 주안점을 들 것. 첫 번째,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쓰는 게 아니라 교과목 선생님이 관찰자 입장에서 쓴다는 점을 명심할 것.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쓸 때 막연한 내용을 담지 말고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들을 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뭐 해서 뭐뭇을 발표했다. 뭐뭐뭐 해서 뭐뭇을 알았다라고 하는 성취 결과 중심의 막연한 내용들보다는 구체적으로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 학습의 과정에 대한, 탐구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히 탐구 보고서가 그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내가 의학 계열에 가려고 한다면 과학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관련된 교과목에서 해당 교과목 학습 과정이 결국은 탐구 보고서로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갈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어지고 또 면접을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나오는 교내 활동 3가지. 그럼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 이런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의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써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쓰셔야 될지 보시고 또 다 잘 작성이 되어진 글이긴 하지만 이 작성된 글에서 조금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나오는 건 다 생명과학 원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교과목으로 쭉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구분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생명과학 원으로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으로요.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으로 이해 안 가는 내용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수업이 끝난 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 의문을 해소하려 노력하였고 자신이 알아내는 방법이 맞는지 선생님을 찾아와서 다시 확인해 보는 열정을 보임이랬어요. 그럼 글의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3줄과 약 4줄 정도의 분량이 뭐에 해당되냐 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나 학습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사실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학습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기술이 사실 너무나 뻔하고 특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글의 구성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글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하는 거죠. 세포 노화의 과정, 세포 분열에 있어서 자, 텔로미어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탐구함, 세균성 질병의 감염 과정, 세균성 질병의 종류와 예시에 대해서 조사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난 뒤 신체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단백질도 항상성을 유지할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비롯되어 단백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작용들인 단백질 항상성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단백질 항상성이 조절되는 여러 단계 중 샤페론의 작용과 단백질 분해를 탐구하며 샤페론의 역할, 단백질 분해의 과정과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를 알아보았다. 또한 탐구 과정에서 단백질 항상성이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레르기로 인해 고생한 경험을 계기가 되어 알레르기 원인과 종류, 치료법에 대해 탐구하여 친구들 앞에 발표하였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는 글은 전체적으로 약 530자 정도 되어지니까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글자 수가 5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자 정도 쓴다고 하면 한 요 정도까지 쓰면 500자 정도 되겠죠. 요 글은 전체적으로 보면 잘 썼는데 문제점을 꼬집자라고 하면 첫 번째,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학생의 학습의 태도나 학습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 글 구성 내용 자체가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은 3줄 넘어서 4줄 가까이 써긴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만의 어떤 독특한, 특이한 학생만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글 구성은 단지 그냥 학습의 과정들을 열거해 놓은 거죠. 그렇죠? 열거해 놨고 학습의 내용의 깊이가 별로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모 앞에서 발표함,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여기도 보면은 모모 앞에서 발표함 이러는데 발표함이라고 하는 게 성취 결과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발표 수업에 대한 강조, 우리 학교는 발표 수업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약간 좀 선진화되어진 학교 프로그램들을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다르게 외국에서는 발표 수업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한국도 이제 주입식 교육 안 해. 왜냐면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반의 인원이 뭐 20명대인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사고인 경우는 일부 30명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지만 반의 인원이 한 20명대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는 얘기냐면 성취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별로 의미 없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알레르기로 인해서 고생한 경험의 계기가 되어 알레르기의 원인과 종류, 치료법에 대해서 탐구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이러면 이 마지막 부분의 글의 구성은 느낌을 뭘 주냐면 학생이 썼다 이런 느낌을 딱 주죠. 왜냐하면 교과목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생만의 경험, 학생만이 알 수 있는 경험들을 여기다 기술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꼬집자면 앞에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학생의 학습 자신의 태도에 대한 부분 요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긴 했지만 단순히 학습 과정을 열거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심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글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학생 자신만의 경험들을 기술함으로 인해서 셀프 자기소개서, 셀프 학생부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똑같이 생명과학 원인데 수업 시간 중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이상으로 질병과 치료법을 학습하고 발표함. 이후 다양한 유전자 치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학생은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뭐가 없냐 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의 태도와 학습 자세에 대한 구술이 없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원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 중에 학습에 대한 태도, 자세, 학습의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다 적으면 특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 쓰지 말고 바로 이 학생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후 다양한 유전자 치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DNA 염기 서열을 읽어 유전 정보를 추출하고 유전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생명 기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점을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면 알게 됨이라고 썼어요. 이 학생부도 이것도 어떤 느낌을 주냐면 첫 번째는 학생이 썼다는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이 글 전반적인 내용에서 교과목 선생님이 관찰자로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문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븐의 특기사항 요 파트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점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뭐뭐뭇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뭇을 알게 됨. 이거죠.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유전자 치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표함에 따라 개인의 DNA 염기 서열을 읽어 유전 정보를 추출하고 유전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의 유전자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습득하고 조사했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마치 그것이 본인의 학습의 성취인 것처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약간 과장되게 쓰려고 할 때 별거 없는데 성취 결과를 과장되게 쓰려고 할 때 이런 글구성을 쓰거든요. 나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알았다.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알았다. 이런 것들은 알았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학습의 동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학습 및 활동의 노력의 과정과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는 거죠. 이거는 글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 글 자체가 약간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글의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보냐면 학생이 쓴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을 주냐 하면 학습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결국은 본인의 성취 결과나 본인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나 본인의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누가 썼다? 학생이 썼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를 이렇게 학생부를 쓰시게 되어질 때 이런 글구성 뭐뭐뭇을 조사해서 뭐뭇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동기와 결과는 있는데 노력과 학습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빠지는 이런 글을 쓰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다른 학생의 내용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600자 정도 글자를 썼는데 생명과학 원입니다. 진로가 가장 밀접한 과목이라 생각하여 전문 지식을 갖춰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학생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한 학생임. 그럼 이런 표현은
어떤 느낌? 교과목 선생님이 썼다는 느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학생이 썼었던 글에서는 교과목 선생님이 관찰자 입장에서 썼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문구가 없는 거예요. 다. 학생의 개인적인 생각과 깨달음만 적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표현들. 부단히 노력한 학생임. 국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심화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좋은 학습 태도는 1년간 좋은 성적을 성취의 결과로 이어짐. 자,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학습 태도가 자세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특히 연관과 가계도 분석 등의 유전에 대한 생명과학 개념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확률을 계산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뛰어난 자료 분석 능력이 눈에 띕. 다양한 질병들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최근 발생한 신문 기사들을 찾아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킨슨병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의 유전적 위험 인자로 인해 발병함을 알고 이들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 그렇죠? 특히 생명과학 뉴스 탐구 활동의 주제였던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 효소와 가이드 RNA와 연관지어 생각한 점이 흥미로워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이 질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 외에 생명을 수단화,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작성한 과학 에세이를 통해 밝힘.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을 개발해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진로를 세움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있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교과목 선생님이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몇 개의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보면 그처럼 노력하는 학생임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뜻을 밝힌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교과목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담임교사나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과 상담했었던 내용들을 교과목이 받아 적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그런 점은 잘 쓴 점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술되어져 있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용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이 되어졌던 내용을 보면 연관과 가계도 분석 등의 유전에 대한 생명과학 개념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생략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확률을 계산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뛰어난 자료 분석 능력이 눈에 띈이라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다양한 질병들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최신 발생한 신문 기사를 활용한 거죠. 그 신문 기사나 뉴스 탐색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과목 외에 교과목의 범위를 벗어나서 진행이 되었던 학습 내용이 신문 기사나 뉴스 탐색을 통해서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 학습의 깊이가 있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과목에서 벗어난 학습이 예를 들어서 심화 학습 과정으로 뭐 논문을 작성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K워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심화학습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과정들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신문 기사를 탐색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학습의 깊이 자체를 높게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문항에 대해서 평가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과목 선생님의 관점에서 글을 서술한 거는 잘 썼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이 전체적으로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쓰고 있다는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글에서 서술되어져 있는 내용의 깊이가 별로 없다는 점. 그런 점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은 단점이겠죠. 아마 대부분의 이제 뭐 학교에서 의학기업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뭐 정규에서 몇 등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학생부를 좀 잘 써주려고 노력을 하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대학 입시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거나 또는 의학기업으로 가려고 학교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를 좀 불성실하게 써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면 생명과학 1 조별활동 조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자기 면역 질환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한 글자 수 54자 이렇게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쓰고도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중에서 아주 대학 입시가 뛰어난 학교는
우리가 브라인드 서류평가가 아닌 시절에는 학교 이름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2022년도부터 브라인드 서류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2022-23학년도에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 써져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학생부 교과로만 대학에 원서를 쓸 수가 없어. 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학생은 영어 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면 영어 문법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링컨 대통령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발표하면서 의사가 되려는 자신에게 이타심, 열정,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해주고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소감문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는 교과목에 충실하게, 교과목에 맞춰서 충실하게 쓰자. 영어 교과면 영어의 얘기를 해요. 영어 교과에서 이렇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뭐 약대 또는 한의대, 치대 이쪽으로 관련시켜서 글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왜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면 뭐 세특보다 중요한 파트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죠. 수상 경력 매우 중요하죠.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생각이나 희망이나 학습과정, 학습의 노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쓰는 게 아니야. 그렇죠?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 관찰자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세특 쓰시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아까 사례들을 보여줬었지만 결국은 누가 쓰는 것처럼 써야 돼? 교과목의 선생님이 쓴 것처럼 써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특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학습 태도나 학습의 자세를 열거하는 거 의미 없어요. 결국은 세특에서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이 지금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거나 글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심화 학습 과정 그것을 통해서 성취의 과정으로 연결시켜야죠.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쓰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더 중심을 두고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세특 쓰실 때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세특을 어떻게 쓰실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